용어가 물론 뭐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뭐 당연한 건데 X는 익스체인지 일줄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트랜스포메이션 예, X라고 네, 이렇게 X라고. 표시하죠. 예. A는 인공지능 자동. 예, 예. 이것도 자동이 아니라 이거 인공지능이 AI AI를 줄여가지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을 AX라고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M은 매니팩처링, 매니팩처링. 예. 아 무지하게 어려워. 하여튼 이게 이런 좀 부정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협업 인공지능 전환을 맞습니다. 지원해준다. 예, 그걸 간단하게 맥스 얼라이언스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런 거 한다. 그다음에 5국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실시한다. 네. 산업 안보 자산인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강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요새 공급망이 소위 국가 의존성,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협업하고 있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경제 공격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네. 원래는 이제 상호 의존하고 협업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의존성이 높으면 언제 저 돌변해 가지고 공격할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를 그동안은 뭐 협력업체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이제 안보 자산으로 접근을 해서 생태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뭐 누가 더 많이 남나 경제적 측면이면 요새는 아예 진짜 안보 측면이 너무 중요해져서 네. 소부장 지원 독립 이거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지원금도 할 때뿐만 아니라 정보 지난번 한번 대통령님 한번 가주시고 나서 지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좀 협조 요청을 좀 해가지고 지금이야 뭐 저기 뭐 수입 소부장 수입 의존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싸니까 안정적이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예. 좀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양보도 좀 받고 필요하면 지원도 좀 해주고. 예. 그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죠. 예. 그걸 저희들이 해주는 게 일종의 대기업도 협력기업도 그 링크를 하게끔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취지입니다. 네. 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 규제 정비 기간 단축. 참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총리. 법을 통과한 이후에 때문에? 대통령님이 위원장이 되시면서 하는데 그걸 그렇지 않아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국회. 예. 아니 그 법이 뭐 어디 쟁점 법안도 아닐 텐데 그리 오래 걸리죠?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지금 그 통과 그게 법안들이 저기 있습니다. 상임위가 어디 소관이에요? 행안입니다. 그 민주당 상임위원장인데 뭐 오래 걸리죠? 빨리 좀 하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몇 달 된 것 같은데? 네, 너무 늦다니까요, 뭐든지. 이 규제 개혁, 규제 합리화도 중요 과제잖아요. 기업들이나 현장에서 깝깝하고 답답할 텐데 빨리빨리 해야지. 불필요한 인증 폐지, 이런 거 좀 하시고 수출 신흥시장 수출 중소 중견기업 지원 확대. 하여튼 이건 외교부도 관계 있을 텐데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복지부 통합 돌봄 이런 게 있다. 양육 부담 감소, 아동수당 지급 확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 최근에 제가 이게 자꾸 논쟁으로 떠오르던데 기초연금 어디 복지? 네, 복지부 여기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얼마예요? 부부 하면 부부 합산해서 37만? 34만 원. 천원인가 삭감해서 네. 34만 원. 예, 지급 금액은 그렇고요. 네. 원래는 얼마죠?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34만 원 34만 원, 정도고요. 34만 부부 원이고. 합산하면 한 20% 정도 20% 가만 삭감하니까.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부면 34만 원, 68만 원에 한 50몇만 원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70%까지로 정해 네, 놓으니까 노인 하위 70%로 법을 70%니까 계속 이 기초연금 금액을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소득 수준이 옛날에는 올라가고. 20만 원이었는데 네. 30몇만 원까지 올랐는데 네, 문제는 그 70%의 상위 그룹은 월 소득이 뭐 얼마? 월 소득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한 240만 원 200, 정도 270만 전후해서요. 현재는 기준 중위 소득의 거의 한 200 몇십만 원 월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기초연금을 원을 받게 받는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20만 원일 때는 이해를 했는데 네, 네. 30 몇만 원씩 하면서 재정 부담은 막 계속 몇 년, 1년에 몇 조씩 늘어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늘어났고 또 소득도 증가해서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그거를 대한 제도 개편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계속 그냥 정리 똑같은 금액 다 올려줄 게 아니고 하후 상박으로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 빈곤율 문제도 심각한데. 네,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이 더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네. 지적도 있어서 개편 방안을 현재 네. 논의하고 있고요. 연금 특위에서도 같이 논의할 그러게요.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좀 너무 그런 상하 간에 격차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70%까지 하니까 그 70%까지는 막 월급 200 몇십만 원 받으면서도 한 달에 60 몇만 원씩, 50 몇만 원씩을 정부로해서 받는데 70.0001%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푼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조금 슬라이딩하는 부분이 그것도 있어서요. 네. 하여튼 무슨 구조조정 문제도 있으니까요. 소아 희귀 질환 지원 강화, 그다음에 예방 접종 지원 범위 확대, 자,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 전기차를 더 싸게 화재 걱정 없이 탄다. 전기차 지원하는데 환경부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국내 전기차 보호 네, 정책은 여기 들어 있어요. 네, 그 보조금에. 예, 보조금에 국내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붙여서요. 아 그래? 국내 차에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이 네. 갈 수 있도록 설계해놨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그거 이상해가지고 예, 잘 몇 년 동안 좀 이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버스가 훨씬 많이 팔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개선했습니다. 다 정리했죠. 네. 남들은 뭐 다 하는데 우리는 안 했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국민소득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인다. 어쨌든 이거는 마을 단위로 권장을 해야 되니까 홍보도 좀 잘하시고요. 전수조사도 하든지 뭐 그런 거 하자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네, 그건 농림부가 하기로 했던가? 예, 저희도 햇빛 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같이 네, 행안부의 추진단을 만들게 아, 됐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참 그 원자력 발전 사업 관련해서 네, 지금 공청회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두 차례 공개 지금 어제 토론을 전기 했고요. 기본 계획에 저 원자로 2개 만들고 SMR을 하나? 한 개입니다. 1개 하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고 의견들이 네, 많은데 여론조사를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고 있어요. 네, 두 차례 토론을 했고요. 또 권위 있는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각각 1,500샘플씩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일단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걸 다 감안해서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근데 사실은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 문자가 꽤 와요. 근데 뭐 많지는 않지만, 근데 여론은,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전기 문제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추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의견 수렴하시고 이해관계, 이게 사실은 일종의 이념 의제화 돼가지고, 네,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재생에너지 얘기는 그렇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 육아 병행 지원 이런 거 한다는 것이죠. 청년의 구직 활동과 지역 일자리 기회 확대. 구직 촉진 수당을 주면 이거는 구직을 하기 전에 주는 건가요?
예, 노동부 장관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일종의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취업하기 전에. 예, 취업하기 전 또는 취업을 못했을 때 주는 건데 네. 예, 원래 그 취업 경험이 또 있어야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내일 발표할 K 청년 뉴딜에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해당될 수 있도록 제가 네. 개선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줬는데 네.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네. 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전에 제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자 어쨌든 계속 노력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 개선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입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입법이 안 되고 그거 지금 몇 달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회한테 법사위까지도 갔는데. 가서 빌든지 뭐 술을 내서 빨리빨리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국회 이거 진짜 참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이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쟁점이 야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일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개 있으면 다 묶여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더 가서 빌든지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도 많이 빌었습니다. 그래? 지금 뭐 잘 비는 실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더 열심히 네. 빌도록 하겠습니다. 더 싹싹 빌어보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빠른 속도로 더 싹싹 빌어보세요. 꼭 구정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네. 이거 어쨌든 이런 민생에 관한 입법들까지 이렇게 의견 다르다고 자기 의견대로 막 하면 어떡합니까? 육아기 단축 근무제. 아니 이게 정치적인 논쟁거리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민생에 관한 것들은 자기 의견하고 달라도 다수 의견을 따라줘야지.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뭔 제도 운영이 됩니까? 더 설득하고. 더 빨리 빌고 처리할 설득하고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또 많이 해야 될 일이고요. 성평등 가족부, 맞벌이 가구, 가정 내 돌봄 공백, 한부모 가족 대상 복지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에 대한 대응 강화. 어제 저 인공지능 영상으로 이거 어디가 가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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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영상으로 네. 이제 문제 많이 되죠. 네. 네. 어쨌든 대응을 제도적으로도 잘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부처와 협력해서 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 혜택 증가. 뭐 이거 좋은데요. 제가 이거 생리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본데. 네. 아니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닙니까? 뭐 고급화해서 그리 비싸다고 주장한다면서요? 네. 일부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싼 거는 왜 생산 안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네. 그런 거 써야지. 이게 지금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이게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데 도움만 주는 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는 중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예 그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네.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네. 무상 공급을 하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검토해보라고 시켰거든요. 아, 네. 네. 이거 보는 기업들도 관련 기업들도 그 비싸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거 좀 그만하시고 좀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를 그런 것도 살 기회를 줘야죠. 내가 보니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다 너무 네. 비싼 것만 있는 거죠. 네. 선택권을 줘야죠, 소비자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죠. 네, 네. 응?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예 뭐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네.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정 대상한테. 네. 이게 돈을 대주는 거 말고 네. 생리대를 주자. 국세청은 저번에 이거
뭐 좀 알아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바가지 씌우고 세금 떼먹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어요? 예, 예. 국토교통부는 교통비 부담 줄이기, 고속철도 좌석난 완화, 예약 편리. 이거 고속철도 저번에 철도 예, 여기 있습니다. 저기 무슨 선수금 70% 주고 다원 시스템. 열차 저 수주 받아가지고는 네, 그 성급금으로 딴짓하고 네, 돈 없어가지고 열차 못 만든다고 지금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예. 고속철 차량은 정상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 예. 뭐 밀리고 있는 게 무궁화호? 뭐 일반 기차입니다. 일반 예, 예. 기차라면서요? 고속철은 현대 로탐에서 지금 만들고 그건 있고요. 괜찮아요? 예, 그건 거기는 납기 예,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고속철 표가 부족한 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저기 SRT하고 KTX하고 운영 통합을 하면 꽤 많이 개선할 수 있다면서요? 예, 예. 그거 언제 할 근데 거예요? 이제 지금 올 3월부터 3월부터 지금 할 거예요? 진행을 네, 잘하시고.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통합도 빨리 하시고요. 네, 네. 하여튼 국토부는 산하 업무가 그냥 소관 업무가 이 돈하고 관계된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국토계획 그 땅 투기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택 네. 이거 주택 투기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예, 도로 건설 이거 토목공사 부정비리하고 관계 있잖아요. 예, 철도 이미 드러난 거고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엄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공직자들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의심도 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십시오. 예, 예. 너무 우리 좀 이상해 그거. 예? 이 돈이 막이라니까요. 네. 어쨌든 좀 속도도 좀 내고 예, 예. 강력하게 하세요. 네. 자, 고속철도 그다음에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다 주거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고 화물 자동차 배달 종사자 안전 강화. 해운 선사의 안전 투자 내역 공시 해수부 해수부 네, 해수 차관님. 차관님 오시죠? HMM은 언제 옮긴다고 하던가요? 지금 노사 협의 중인데요. 협의 중에 노측의 반발이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상황 관리를. 경영진의 경영 결정은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이사회하고 주주총회가 3월, 4월에 이렇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3월, 4월에. 예, 그때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전재수 장관이 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민간 해운 선사도 그 큰 거 2개가 옮기기로 했는데 네, 제가 나머지 국내 해운 선사 목록을 다 뽑아봤거든요. 혹시 설득해서 좀 부산으로 옮길 만한 게 있나? 그 큰 거는 2개 다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해운업계하고 논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해수부도 가고 공공기관도 가고 뭐 몇 개 기업, 큰 기업들이 갔으니 일종의 클러스터를 한번 클러스터를 만들면 형성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해보자. 그러면 뭐 하여간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해운업계 이렇게 현안이랑 이러고 좀 빅딜을 하는 그런 방안도 네. 논의 좀 중입니다.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이 수도권에 있어봐야. 그래서 점차적으로 네. 흡인력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업인연금보험료 지원, 연안 여객선 모바일 예매 편의, 내항선 선원 지원, 국민의 바다 이용 편의 증진. 뭐 해수부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제가 저번 국무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가 크루즈선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대통령님. 예? 저희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다 공항 항만 입항하는데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줄 서가지고 막 엄청나게 기다린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언제 영상이에요?
그거는 다른 터미널의 다른 케이스였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크루즈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크루즈 때문에 그런다고 막 방송에 나오는데? 그때는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 경우에는 아, 여기서 손님들이 크루즈선이 아니고 짐을- 일반 여객선. 예, 그 선박은 크루즈선이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출발하는 이제 선박이기 때문에 다 짐을 갖고 타셔야 되고 근데 막 그러면- 30분 후에 출발이나 2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막 발 동동 굴리고 그러고 있던데? 그 예를 들면 저희 인천국제공항에 해외 출국을 하려면 2시간,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뭐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다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배들이 제주 거쳐서 부산에 오는 경우에는 10분, 20분 안에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배들이 더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출입국, 세관 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의 추가적인 인력 보강이나 투자는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력 저희들이 시설 보강하시고요. 네. 하여튼 관광 왔는데 막 한참 기다려야 되고 막 짜증나요. 예. 짜증나면 며칠 줄어들어 우리 손해요. 그렇잖아요. 동네 가가지고 저기 떡볶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지역 경제가 좀 도움이 되지. 예, 그렇게 해서 신경질 난다고 안 들어오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협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어쨌든 해외 관광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저 관광객 들어오면 뭐 몇 번째 입국자이십니다. 그리고 막 꽃다발 걸어주고 저기 떡이라도 하나 주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이제 네, 한국 방문의 행사 뭐 이런 걸로 그런 것들을 하고 좀 많이 하세요. 요새는 이거 저 SNS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보란 듯이 좀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벤트로 한국 갔더니 기분 좋더라 이런 거 하면 확 퍼진다니까요. 세계가 지금 하나의 공간이 됐어요. 저는 하여튼 기획을 좀 많이 하십시오. 다양한 행사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저기 저 무슨 제가 위원장 맡기로 했잖아요. 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지금 총리 직속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 준비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2월에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주재하시겠다고 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준비하셔야지. 네, 그리고 그때까지 밀어놓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부처들도 협조할 수 있는 거 좀 해주세요. 관광을 늘려야 동네 상권이 살죠. 그 지방 관광을 늘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 관광 늘리고 또 외국인 들어오는 관광 네.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국인 관광 그래서 바가지, 불친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은 그 저기 식당에서 뭘 했다고 그냥 소문 나가지고 온 동네가 완전 거의 망해간다면서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영향이 너무 크니까 불친절, 바가지도 철저히 좀 단속도 단속인데 자제해야죠. 그럼 망한다니까요, 동네. 네. 하여튼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지도 잘 고민해 주십시오. 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인재창업도전 지원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기술부. 하여튼 이거 기술부 정말로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했는데 다 뺏어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과징금도 최대로 하고 지금 현재 지식재산처랑 그리고 그 공정이랑 해서 관계부처들 모여가지고 관련된 부분에 이 부분은 가장 최대의 그 제취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정리하고요. 계속 기술 탈취 관련해서도 몰라서 아예 그 신고 못,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술들을 임치해두거나 하는 제도들 모르는 것들도 저희가 알려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들도 이 기술 탈취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엄정 수사를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경찰청하고도 TF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되더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청까지 이번에 TF 같이 갔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술 분야는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서 네. 사실은 일반 수사기관들이 쉽게 감당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 전문팀을 만들든지 뭐 해서 하겠죠? 경찰? 예,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전문팀이 편성이 돼 있고요.
예, 그 관계기관에서 또 협조를 네. 받아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도 어쨌든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식재산처장입니다. 지식재산처에서도 기술경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몇 명 있어요? 25명입니다. 너무 적죠. 이분들은 완전 기술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으로 늘릴까요? 지금 행안부하고 조직과 인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 별도로 혹시 판단하는데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 탈취 부분을 제대로 통제를 안 하면 이 스타트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꺾이죠. 네네. 현장에서는 또 이제 법원 관련된 부분도 기술 법원으로 좀 전문 법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특허 법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기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이렇게 있으셔야 그래야 회생 법원도 있고 이렇게 전문 법원들이 있으시다 보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속 그 판결에 이제 그 전문성이 생기십니다. 특허 법원은 특허만 취급하나요? 아니면 일반 기술 침해도 취급하나요? 일반 기술 침해는 취급 못하죠. 민사소송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에 관한 손배 소송. 예, 민사소송. 그것도 특허법원 소관이에요?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금 일반 법관들이 특허법원을 하고 있는데 독일식으로 기술 전공한 기술 판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게 업계 요구입니다. 독일에서는 일반 판사가 어느 세월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판결합니까? 네, 그래서 그냥 순환 보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문제인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술 판사와 일반 판사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전공한 사람들이 기술 판사로 임명돼서 일반 판사와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꽤 많을 텐데, 그죠? 네, 이 부분은 계속 좀 전체 부처들하고 지금 사법까지 해서 그거는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우리는 어쨌든 네, 전문 법관 제도를 채택하고 결국 이제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데이터를 드리고 해도 마지막 판결은 법원에서 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좀 넣어서 같이 좀 상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중재제도 이런 거요? 네. 중재 조정 제도 이런 거? 그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50%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다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요즘 뭐 구체적으로 가능한 필요한 게 어떤 장치인지 네네. 검토해서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역 상권 지원. 이 지역 상권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관련해서 묶여서 요즘에 그 외국인들이 골목을 구경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갔을 때 외국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떤 코스로 봐야 될지도 서울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지방에는 없어서 이것도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관광이 워낙 일상화되니까 네. 어떻게 사는지를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죠. 네네 가서 직접 뭐라도 옛날에는 이제 보고 무슨 구경 뭐 이런 예. 거였다면 지금은 체험 네네. 바뀌었습니다. 자, 전기가스 요금도 납품 대금에 반영된다. 네. 하여튼 중소기업분은 참 일이 많긴 많죠. 그 오늘 보고에도 중소기업 그 스타트업 지원을 모든 부처에서 다 하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이제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제 유관 부서들의 협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같은 협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고생 많으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자, 문체부는 광화문 한글 현판을 여기 2층이니까 요거 그게 대충 지금 읽으신 게 130건이고 이건 280건이 들어가 있는 책자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서 벌써 배포했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책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딱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네. 그거는 또 별도로 또 저희들이 이거 파일로 디지털 파일로 올리도록. 지금 예를 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이 자료에 다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물어보면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자료 데이터로 들어가야 이게 읽어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문체부 국정홍보처가 이야기했어요. 디지털 버전으로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버전을 바꾸겠습니다. 자, 광화문은 현판 바꾸는 거를 하겠다 아니면 검토한다는 거예요?
유산청장님 소관인가요? 네, 이제 유산청장이 지금 광화문과 경복궁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안은 문체부에서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저 위에만 위에 것만 있어요. 아래층에는 없어요? 네, 네. 아래층에는 빈칸인데 저기다 저렇게 한글로 써서 넣자고 말이죠. 써서 변기하자는 겁니다. 중국에도 뭐 어디 돼 있고 어디 딴 데도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네, 그 이렇게 변기하는 사례들은 지금 중국 자금성도 만주어 현판도 있고 한자 현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기하는 현판들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광화문은 역사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 현대사 역동적인 그런 상징이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자도 있지만 한글도 있게 해서 상징성을 부각시키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가 한글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곳인데 한자만 있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또 필요하고요. 또 특히 올해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또 한글날의 효시인 가게한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게한 가게한 날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또 한글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은 문화재 원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에 더해서 한글 현판을 요구하는 그 시대적인 요구도 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 공청회 이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또 현판 설치는 또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도 밟아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자로 달았다가 현판 없다가 한글로 달았다가 한자로 바꿨다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6.25 때 소실이 됐다가 근데 이거 1997년에 한글로 한글로 같이 달자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없어요? 아직 조사는 안 했고요. 그 동안에는 한글로 바꿀 거냐에 대한 여론조사만 했는데 앞으로 의견 수렴을 좀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에서 한 말씀 올려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공감하고요. 한글을 세계화하고 그리고 상징성에도 공감하고 저희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만 2010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그 현판식을 했는데 그해 11월에 그 나무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심해서 복잡했는데 최대한 이걸 가지고 기간과 목재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국무회의를 안 했죠. 제가 안 나왔죠 저번 주에. 오늘요?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빼먹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이 많아가 밥을 못 먹고 지금. 또 있어요 하나만 더. 네. 저번에 우리 그 다른 데서 논의했던 건데 그 조각 투자 뭐 허가 문제는 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기로 결론 냈어요? 예, 누구 소관이에요? 그 금융위 소관이에요? 네, 금융위 소관입니다. 토론을 했어요. 한상수 장관인 주도로 토론방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부적절한 거 알고. 조정 방안을 그 토론방에서 한 대로.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정리되면 그 어쨌든 뭐 인허가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다들 그러니까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 장관은 뭐 말씀이죠. 말씀드리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 아까 규제 얘기하신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다르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가 끝나면 그 뒤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고 인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4년 정도 잘 수행했는데 그걸 잘 졸업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가 처음에 정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음부터 이걸 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처음에 설계한다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번 건은 그렇게 가더라도 향후의 규제 샌드박스는 다시 좀 제도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인허가 문제는 저 같은 각계 부처가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하긴 할 텐데 그 예를 들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처들 의견도 잘 들어주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을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토론들을 자주 하십시오. 네,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처음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 사업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이제 논리나 혹은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반될 수밖에 없고 혁신이라는 것이 곧 파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도 얘기하는 건 서로 계속 얘기를 해야지 스타트업 업계가 끝까지 선일 수는 없고 또 이게 악일 수도 없고 서로 토론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제가 그때 제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 부처들이 인허가, 특허 이런 거 할 때 이게 명백하게 특혜가 많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수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공공 부분의 지분을 유보하든지 아니면 뭐 국민들한테 참여할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기간을 제한한다든지 공공 기여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도도 검토하고 있고 뭐 국부 펀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상할 때 연관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어디 무슨 뭐야 케이블카 그 뭐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영구히 자선만대 그런 면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자동차 운수업 면허 그것도 뭐 자선만대 영원히 더군다나 요즘은 중공연제 뭐 공영제 이래가지고 다 돈 대주고 손에 다 메꿔주고 그러니까 이걸 막 사모펀드들이 사모으더라고 버스 회사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허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면허인가 이런 거는 기간 제한 문제, 그다음에 공익 환수, 기회의 공평성 이거 꼭 고민을 각 부처들이 다 좀 해주세요.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회의하면서 메모를 좀 많이 했는데 매번의 국무회의가 중요했고 전 부처 업무 보고가 다 중요했는데 오늘 국무회의가 돌이켜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간에 저희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했던 일 전체를 일종의 중간 초기 성과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과 과제 비전들이 다 담겨서 짚혀진 것이고 아까 두꺼운 책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BPPT로 나온 자료 있잖아요. 이게 오늘 국무회의 전체를 하나의 유튜브로 묶어서 마지막에 딱 보면 PPT로 해서 자료까지 볼 수 있게 아예 편집을 해서 이거 2시간 반짜리 보면 일단 국민주권정부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가겠구나 하고 있는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안심의는 비공개로 운영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하겠습니다. 38호부터 42호까지.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2회는 매년 횟수를 붙이는가 보죠? 예, 매년 1회부터 횟수를 붙입니다. 네, 제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신년이 되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아마 다들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보통은 부처라고 하는데 부에 해당되는 데만 보통 회의를 하고 처도 회의를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게 애매하고 또 장관급에 해당되는 각 위원회 이런 데도 참석을 하나 안 하나도 애매하고 특히 부처 청이 정부의 핵심 조직 구조인데 청은 대개는 참석을 안 해가지고 따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래 외청은 기본적으로 부처로부터는 약간의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국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에 의한 또 법률에 의한 정부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부처청이 다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서로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또 각 부처청의 업무의 방향성이 좀 정리될 수 있어서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오늘 논의될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가운데서도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띕니다. 다만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러운 거죠.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수도관, 계량기, 동파 또는 비닐하우스 또는 혹시 취약계층들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기고 특히 이 업무는 대개는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서는 그 지방정부들이 이걸 잘 챙기고 있는지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 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죠. 그야 국방 행위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전쟁 유발을 위해서 지금 무인기 침투한 얘기는 이적죄인가 외환해죄로 지금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이게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잖아요. 사전 개시죄인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략 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는 분 없어요? 하도 희한한 죄명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지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합니까? 이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네, 지금 이 사람 얘기에 들어 3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 국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예.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뭐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그 의심받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좀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그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의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나온 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각 부처청에서 다들 열심히들 해주셔서 국정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는 우리가 이제 독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칭찬 사례 이런 거 좀 많이 발굴하십시오. 각 부처청에서는 평소에 잘하는 공직자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찾아서 권면하고 뭐 포상도 좀 하고 아주 잘한 사례가 있으면 뭐 특진을 시켜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임정청사 관리 방안 보고가 있죠.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 관련된 건데 효창공원 있잖아요. 김구 선생부터 많이 모셔 있는데 그 효창공원하고 효창운동장 그게 원래 옛날에 다 공원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효창공원을 지금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포함해서 좀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네. 좀 광고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음침해요. 좀 깨끗하게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국립공원화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점은 이 19년도에 서울시하고 보훈부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그 뒤에 시장이 바뀌면서 더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계획은 다 세워놓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뭐 저는 그런 정치 상황들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통위원장 오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아, 거기 계시군요. 그냥 참고로 이 의견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의견을 하나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는 뭐 종이신문 이런 거는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예, 거기는 뭐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라든지 또는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 뭐 그 외에 어쨌든 이거는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다른 기업들은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 몇 개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특권, 뭐라고 특허라 그러죠. 특허.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못하게. 예, 그래서 그 방송의 자유의 경우는 신문의 자유와 구별해서 그렇습니다. 제도화된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방송법 등의 그 공적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거고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이거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그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야, 이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또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들어요.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서 항소해야 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뭐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럽니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 없어요? 예, 뭐 그 언론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가 뭐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어하는 것이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 규제와 관련되어져서는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어서 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체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물론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야 또 민간 기구에 맡기든지 하든지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니 뭐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고 내 마음대로 쓸래 뭐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 되겠지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그 방송법 등에 있어서 네. 방송사 등의 경우, 특히 지상파 방송 네. 등 여러 가지 방송 유형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도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시길래 하여튼 이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도 돼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걸 한 번은 우리가 공유하자고 드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게 이 국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혹시라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특히 제조업에 또는 제3세계에 진출해서 저임금에 의존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노동 탄압을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를 좀 외교부든 노동부든 아니 산업부든 하여튼 관련 부처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노동 탄압하고 막 부당 해고하고 법원이 뭐 복직 판결에도 안 지키고 막 철수해버리고 다른 회사 만들어서 일감 옮기고 이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혹시 나가서 그런 거 안 하나 좀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봐서 그래요. 이게 부당 어디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국가던데 캄보디아였어요? 부당 노동 행위로 뭐 부당 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 안 지킨다고 시끄럽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다행히 뭐 그게 우리 기업은 아니고 개인이 한 일이고 전에 하던 인수 이전에 있던 일이었다 뭐 그런 취지이긴 하던데 사실 인수 이전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수 이전에 해고를 했는데 내가 그 회사를 인수했으면 그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되고 현재의 경영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원망하잖아요. 네, 하여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에서요. 그 말고도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뭐 가해 행위, 폭행 또는 뭐 부당 행위 이런 것 가끔씩 문제되고 심지어 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디 외국 공항에 갔다가 얻어맞고 도로 강제 송환당한 일이 있죠. 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밉다고 공항 경찰이 폭행을 해가지고 도로 비행기에 실어 보낸 일이 있어요. 지금은 뭐 한참 전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시기인데 그런 구성원 일부의 그런 아주 저급한 욕망 때문에 국가적 망신 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각 부처에서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지방대 경쟁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대요. 교육부? 네. 어느 정도예요? 내 언론에도 보고 드릴 말씀인데. 네, 이번에 그 인서울보다 그러니까 지방대에 이게 많이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인은 뭐예요? 네. 원인은 뭐예요?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대 육성에 대한 기대가 일정하게 그게 도움이 돼요? 예, 작용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 지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지방 균형 성장, 네. 지방에 대한 투자도 좀 늘리고 네. 그런 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걸 보면 네, 효과가 있다는 것 같긴 한데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이제 정책에 인센티브를 주자. 또 지방 영향 평가, 균형 발전 영향 평가도 도입하자.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지수도 좀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수,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이 혜택을 주는
그거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수 개발은 하고 있어요? 그 행안부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아직 보고는 안 된 것 같죠? 여기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것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예. 그런 네, 내용이 이게 아예 제도로 그걸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수당을 우리가 이제 지방은 또 수도권하고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더 많이 주자. 그리고 지역 화폐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받는 거 그 지역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 화폐로 아동수당을 주면 또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국회에서 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별하냐. 뭐 이래가지고 똑같이 주는 걸로 법안이 뭐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든가 뭐 그런 기사를 봐서 제가 지금 국회에다 부탁을 내놨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에 대해서 더 할인을 더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더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는 이게 지금 아마 복지위가 복지위에서 이제 복지부 장관입니다. 네네. 네, 아동수당은 이제 수도권은 10,000원, 그러니까 10만 원 지원을 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취약 지역은 5,000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다투다가 네. 통과는 됐어요? 네, 근데 다만 지역 화폐로 했을 때 추가로 더 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현재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잘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네. 하여튼 세제든 요금이든 뭐든 이 지방이 균형 발전해야 지방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나라가 정상화되지.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면 이게 앞으로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각 부처청이 모든 행정을 할 때, 모든 국정을 할 때 하여튼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 이거를 아주 기본으로 장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인데 지금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해당되는 데는. 근데 분석을 좀 해서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부의 옆 동네에서 다 이사 오지 않았냐. 예?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뭐 그것도 있겠죠. 예, 그런 그것도 경우도 있지만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동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실태가 어떤지를 좀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걸 이제 2년만 한다고 하니까 미래 비전이 없잖아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제도라고 하는 건 하면 계속 해야지. 네. 2년만 하면 2년 후에 어떻게 하냐.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사업화한다라고 문제가 하는 없으면 것 계속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례를 만들든 예. 제도화해서 예. 계속 해야 미래 설계를 하지 않겠어요? 저희 법률 제정까지도 네, 검토하고 법률 제정에 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농림부가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합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후쯤에 물론 뭐 반드시 6개월 후는 아닌데 우리가 업무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각 부처청이 다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산하기관,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때는 이번처럼 그냥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가지고 문책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든지 지적된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고 그냥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든지 좋은 제안이 있는데도 뭐 그냥 묵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부처청도 산하기관들, 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업무 보고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각 부처청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업무 보고를 함께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 각 장관님들이나 처장님들, 청장님들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평소에 좀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동안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좀 정리하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현재 계류된 주요 현안이 뭔지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제 뻔한 거는 좀 빼고 좀 그렇게 보고 받으시고 또 보고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지 못한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한번 보고하자고 했는데 지금 소식이 없으니까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할 거라 그랬죠? 예, 기재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별로 그래요?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가 총괄하고. 이 공공기관 개혁 더하기 지방 이전 동시에 공공기관들은 제가 장관님들 업무 보고 받는 걸 봤는데 그 몇 군데 그 아주 잘 들어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대요. 그죠?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 좀 엄히 훈계해야 됩니다. 그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공공기관들이 지금 정부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 예산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가 좀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고 잘 해야죠. 하여튼 공공기관 문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을 하는데 하여튼 국정의 주체는 국민이니까 국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주체가 국민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국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반영해 주세요. 의견도 좀 많이 들으시고 면담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접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국무회의 우리 토론방에 댓글도 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좋은 아이디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나중에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여기 경찰청장 오셨으니까. 예, 경찰청장 지금 저번에 이 그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업무방해 이거 혹시 뭐 수사를 책임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고 뭐 그랬던가요? 예, 사이버 수사 심의관을 TF 팀장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예, 전담팀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총리께서 업무 진행하시죠.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조금 추가로 그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인구 증가 영향 분석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햇볕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안 등등도 제가 가서 보니까 는 데가 있는데 제가 현재 가서 여쭤봤거든요. 어디서 어떤 분들이 왜 왔는지 물어봤냐.
근데 의외로 그런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의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체적으로 그 농림부 외에도 좀 행안부가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신안군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인구 감소 지역이고에서요. 이건 아마 각 지방 정부에서 다 하고는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대상자인지 아닌지 하려면 실제 사는지 어디서 뭐 했는지를 조사는 할 테니까 네. 하면 나중에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해당 지방 정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 하는데 안 했더라고요. 네. 이후 순서는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통령님 방중 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외교부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한 올해 첫 일정으로 중국과 일본을 순차 방문하셨습니다. 국빈 방중에 이어 지난주 방일 셔틀 외교까지 이어진 연쇄 순방은 우리의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익과 민생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중일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칫 위축될 수 있었던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영상 개인 간의 정서적 유대와 전략적 공감대로 오히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한중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순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 성과를 중국, 일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중 성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본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간 대등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한중 관계가 그만큼 돈독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이거 그렇게 하면 한창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줄이겠습니다. 요지만. 네. 둘째, 한중 간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에 대한 진전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중국의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다음 일본 방문 성과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근본 정상회담은 나라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특히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주년이 시작되는 원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에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 또 초국가 범죄 등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조세희 탄광 이슈 등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속 조치입니다. 방중 후속 조치 차원에서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정상회담을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 간의 교류 흐름을 이어가면서 분야별 실질 협력 성과도 지속적으로 거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간의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그리고 서해 문제의 진전된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AI 등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 등 각 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입니다. 네, 이거 뭐 고생하셨고요. 외교부가 이번에 막 정상회담들이 너무 급박하게 너무 많이
사실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들을 아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도 열심히 고생한 사람도 몇 사람 뽑아가지고 포상을 좀 하시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래 제가 일본 총리하고는 이게 소위 우리가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원래는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면서요? 네, 대구 회의장이나 숙소가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대구에서 하시고 안동에 들르셔서 뭐 하회 마을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는 불가능해요? 저 대통령님, 저 안동에 안동 출신 한번 얘기 들어보죠. 안동에 숙소가 있습니다. 어디? 아니 그거 그냥 숙소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정상회담을 할 정도가 되냐? 저희가 지금 그 한옥을 해가지고 한옥을? 새로 한옥 숙소도 있고요. 그 장소가 정상회담 하기에는 조금 좁지만은 여러 가지 품격은 충분합니다. 저희 지금 저 말이 진실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님 의전장이 지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랬어요? 일단 예비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성 호텔이 150객실 있는 사성 호텔에 스탠다드라고 있고 회의는 도청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호텔하고 인근이 도청, 도청을 활용할 수 도청이 있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옥 그 호텔이 한 20방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PRS하고 유사한 좀 좋은 방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걸 종합하면 우리야 뭐 아무데나 모텔에 가서 살아도 되는데 근데 근데 상대 정상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가서 보고 예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좀 실사를 한 다음에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시설 보완을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시설 보완을 좀 미리 해놓든지 또 우리 저 에이펙 회의하거나 이럴 때도 뭐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또 시설 개선 지원하잖아, 그죠? 안동은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제 나라현을 우리가 갔는데 다음에는 가능하면 일본 총리께서도 안동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숙소나 이런 건 잘 챙겨보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실장님 안동 가시면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권 장관님께서 고향이시라고 그게. 실제로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연구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중국은 사후 뭐 하실 일 있으면 하십시오. 예. 경제 분야 성과 대통령 보고를 고전에. 예. 중국은 사실은 이제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과연 얼마나 빨리 복구되느냐인데. 네. 진척은 좀 있어 보여요. 얼마 시간이 안 지나긴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보도상으로 보면 조금씩 뭐 징후가 나아지는 있다고 것 하는데. 같은데요. 1사분기에 장관급 회담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1사분기. 네, 그럼 그때 좀 보기로 하죠. 예, 그 대통령께서 그 방중 경제 성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9년 만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는 제조업 위주였는데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비재, 컨텐츠, 서비스 분야까지 이렇게 대폭 확대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 간 MOU를 총 14건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건은 상무협력 대화, 교통협력 대화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협력 강화 한 건 6건이 있었는데 산업단지 협력, 그리고 위생검역 제도 개선, 지적재산 보호 등까지 확대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협력 분야로서는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이외의 벤처 스타트업 협력, 그리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순환경제의 새로운 협력 분야까지 개척하시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간 간의 경제협력 성과도 32건의 그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제조업이 3건, 소비재가 식품 등 15건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분야도 게임 등 7건, 그리고 서비스업도
7건 등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완전히 이제는 소비세 서비스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행사를 통해서 24건의 4,400만 불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고요. 그다음에 2,500만 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후속 조치를 저희들은 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더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작년 6월 이후에 그 활동하신 걸 저희들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20차례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50차례의 또 세부적인 정상회담까지 성과가 있었고요. 정부 간에만 73건의 어떤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MOU는 MOU다 하는 이런 속설까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는 이걸 불식시켜서 MOU가 본 계약으로 체결이 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회담 전후로 거기서 뭐 이런 계약이나 기업 간 MOU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예, 정상회담 계기에 대통령 임석하에서 한 게 74건 정도가 되고요. 또 민간 기업들이 별도로 한 걸 저희들이 보니까 또 한종만 해도 30건이 넘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시죠. 다음 보고로 넘어갈까요? 네, 저기 대통령님, 제가 네. 식약처장 왼쪽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1월에 대통령님께서 UAE 다녀오셔서 네. 저희가 거기서 MOU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UAE에서 그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왔는데, UAE에서 식약처를 이제 참조 기관으로 인정한다는 서한이 2달 만에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K-바이오의 의약품, 의료기기 진출이 굉장히 간편해지고 빨라져서 최소한 한 7개월 정도 빨리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이제 사후 협의나 이런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좀 해야 되는데 다들 잘하고 계세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하여튼 이 공무 영역은 너무 느려. 제가 보긴. 그래서 가능하면 속도를 빨리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외교부, 경제부 두 부의 보고에 대해서 더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활용 확대 방안을 국가보훈부 장관, 외교부 장관님 먼저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고 의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상하이시나 항포구청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국가보훈부나 총영사관에서는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답니다.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협의를 해보자, 자세가 확실하게 뵙겠다는 이야기를 베이징 그 노대사님과 여기 총영사관의 총영사, 부영사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상하이는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로 관리하는 지역이 한 31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 독립운동 사적지로서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현재 항포구청에서는 이전 및 철거는 불가하고 원형 지속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형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기념품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2015년까지 판매하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판매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현재 저희들이 인정청사 건물이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3, 4, 5호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 2호까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여기에 상설 전시관, 굿즈 판매점 이런 것을 이거 좀 올려보세요. 예, 여기 1, 2호실까지 저희들이 임차를 하든 사용을 해서 여기 굿즈 판매점 또 상설 전시관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체류형 체험 공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는 중국 정부 상하이 당국에서는 자기들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예산 지원이라든가 우리 민간 기업이 와서 개발에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친 바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는 우리 삼성이 임시정부 청사 보건 지원에 약 30만 달러 지원을 했었고요. 2004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청사 보존을 위해서 재개발을 유보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이 125실이라든가 이 저희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간 기업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산업부라든가 중소기업 벤처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굿즈 판매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굿즈 제작은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협조를